문 대통령 지지율이요. 리얼미터의 특성을 말씀드리면은 리얼미터의 특성은 우리가 하는 매주 보는 여론조사 중에 가장 지지율이 자유한국당이 많이 나오는 것이고 문 대통령 지지율도 잘 안 나오는 것이고 근데 그게 욕할 부분이 아닌 것은 선거 때 실제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이 지지율이에요. 그러니까 특성상 그렇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갤럽 방식은 사람이 직접 물어서 실제로 국민 전체의 민심일 가능성이 높고 근데 선거는 투표율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적극적으로 뭔가 의사 표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투표율만 놓고 봤을 때는 리얼미터 지지율이 상당히 근접할 거다 이렇게 보는데 문 대통령 지지율이 48.4% 나왔고요. 4개월 만에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지르는 골든크로스가 이루어져서 웬만한 여론조사 기관들은 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긍정 지지율이 앞서기 시작하는 리얼미터마저도 긍정평가가 앞섰다. 골든크로스 이루어졌다. 자유한국당 어쩔? 이렇게 헤드라인을 쓰고 싶어요. 자유한국당이 해도 너무한 거죠. 특히 그 199개 모든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 신청했을 때 그건 필리버스터가 뭔지 뭐 그 걸려있는 법안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들어도 그 자체로 뭔가 안 맞거든요. 살이 안 맞거든요. 싸워도 어느 정도로 싸워야지 뒤에서 정말 뒤통수 때리는 방식으로 국회라는 그 공간을 정말 있으나 마나한 공간으로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안 그래도 가뜩이나 그 신뢰도가 낮은 그 국회라는 공간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정말 동물을 퍼부어 버리니까 사람들이 실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자유한국당에 대한 실망을 어떤 식으로든 표현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문 대통령 지지도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문 대통령 국정 지지율 48.4% 자유한국당 어쩔을 제목을 검찰 어쩔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자유한국당은 지금 독립적 플레이어가 못 되고 있어요. 정말 웃기게도 제1야당인데 독립 플레이이 못 되고 있다는 거는 정말 다시 한번 나경원 의원님을 생각하게 해주고요. 가장 곤란한 건 지금 검찰일 거예요. 검찰이 하고 있는 현재 정권에 대한 타격, 이거는 본질적으로 고립과 공포에서 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효과를 전혀 못 먹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금 추미애 의원이 내정됐잖아요. 그렇죠. 정말 스트레스 받을 겁니다. 네. 안 그래도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대부분 어떤 좋은 효과를 내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네. 실제로 딱 타겟을 잡고 수사를 했는데 나오는 것도 없어. 나오는 게 있어요. 검사들이 나왔어요. 아, 익성, 그렇구나. 상상인, 익성이 검사 이름이었어요. 고래고기. 고래고기가 아. 사람 이름이었나? 그런 막 검사들이 자꾸 나와버리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게 예. 갑자기 윤석열이 눈물을 흘렸네 말았네 하고 있고. 다들 냄새, 고래고기부터 다 냄새 나는 거밖에 없네. 아, 모르는구나. 고래고기 냄새 심한 거. 아, 그래요? 그래요? 좋은 데 가서 먹으면 그렇지 않아요. 양고기도 제가 엄청 싫어했다가 그러니까 막 그 누린내라고 이러는 게 너무 막 이를 아무리 닦아도요 입안에서 일주일 동안 냄새가 나더라고. 실제로 그랬어요. 저도 저는 어. 그래서 양고기 별로 어. 안 좋아해요. 맛있는데. 근데 최근에 그 저 풍무양꼬치. 풍무양꼬치를 갔더니 양고기 새로운 세계가 있어. 아 그런 데가 있어요? 가봐야 되겠네요. 한번 갈까요? 오늘 네. 갈까요? 가죠 뭐. 그 풍무양고기 가면은 그 냄새 안 나는 양꼬치와 양갈비가 있어요. 한번 드셔보시기 바라고요. 참 한 2년 전에 광고주를 지금. 자, 안 갈래요. 맛있어요. 네. 근데 진짜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또 계속 빠지는 형태로 돼가지고 이 여론조사가 이제 나오는 시점이 이제 필리버스터를 한다라고 하는 그 시점에서 한참 논란이 되고 있고 뭐 나경원 빠지고 이런 것들이 반영된 여론조사 결과라고 보면 되거든요. 황교안은 여전히 청와대에 가서 단식 끝내놓고 수염 기르면서 이번에 굉장히 이제 그게 재미가 있었나 봐요. 단식하고 나서 그 삭발하고 나서 짧은 머리일 때 짤들이 막 돌았잖아요. 수염 기르고 막 터프한 가죽 장갑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는 거기다가 수염까지 기르면서 뭔가 좀 김어준 코스프레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어쨌건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그런 이슈들이 엉클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잘 가던 체제 내에서 당대표가 원내대표를 사실상 자르는 형태로 이렇게 갔을 때 자유한국당 지지층이 상당히 동요하는 측면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경원 스탠스에 박수를 보냈는데 당대표가 그걸 스톱시켰잖아요. 그러면 지지하던 사람 중 일부가 멈칫하면서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또 빠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쩌면 황교안의 선거 전략이 맞을지도 몰라. 자기 지지층만 소구해서 그냥 계속 가는 거 이런 방향성이라고 좀 보는데 어쨌든 문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가면 이제 나비 효과라고 볼 수 있는 게 민주당 지지율이죠. 민주당 지지율은 40%에 고정되는 거기도 이제 박스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여론조사도 뭐 이제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 조금씩 덜 나오긴 하지만 이 30% 후반에서 40% 초반 정도가 안정적으로 가고 있고 네. 자유한국당은 30% 초반에서 20% 초반까지가 아주 폭넓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갤럽하고 리얼미터를 제외하고 나도 다른 걸 봐도. 근데 지금 우리가 그 마의 30% 말하는 거 있죠. 자유한국당 지지하는 그 30%가 앞으로 이제 하락세를 그릴 수밖에 없는 게 나경원 의원이 원내대표에서 물러나고 새 원내대표가 등장하는 순간부터 내부 분란이 굉장히 심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중진들이 자기 살 길을 찾아야 되거든요. 선거법 통과되고 나면 어차피 자유한국당에서 자기 자리가 없어진다는 게 뻔한데 자유한국당 내에서 자기 살 길을 찾을 것인지 나가서 자기 살 길을 찾을 것인지 그러면은 중진들 내부적으로 자기들끼리 엄청나게 만나고 다닐 거예요. 어디가 좋을까? 우리 공화당이 좋을까? 떡볶이 4.0이 좋을까? 막 여기저기 막 계산을 할 거라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황교안은 자기가 이번에 이제 김세현 의원 쳐내려고 다시 이제 다 사퇴하고 다시 재임명했잖아요. 그 재임명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할 텐데 하루하루 지날수록 전체적인 덩치는 쭈그러들 거예요. 저기 그래서 저 절반밖에 안 남겠지 나중에는. 저기 전직 당대표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자유한국당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대구 경북이 지금 그 다선 의원들이 많거든요. 네. 대구 경북이 자유한국당 다선 의원들이 많은데 그분들은 이제 좀 치고 싶은데 칠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왜 칠 수가 없나 하면은 그분들을 치면은 그분들이 바로 우리 공화당으로 갑니다. 근데 대구 경북에서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공화당이 그 유력 인물이 갈 경우에 자유한국당이 이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그 친박 연대 조원진이가 이제 대구에서 사실 조원진 의원은 나왔다면 떨어지고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친박연대 때 그때 갑자기 친박연대를 한번 탁 잘 잡아가지고 지금 이제 계속 국회의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저도 깜짝 놀랐는데 대구 아무리 그래도 친박연대 해가지고 이렇게 뭐 조금 나쁘게 말하면 떨거지들 이렇게 주웠는데 그 사람들이 다 당선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러니까 지금 아마 자유한국당에서 영남권의 다선 의원들을 좀 정리를 하고 싶어도 그 사람들이 자유한국당으로 가면 어떡하나 자유한국당이 그리고 그 우리 공화당 우리 공화당으로 가면 어떡할 거냐 하는 그런 고민도 분명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거제 개혁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데 나경원이 처음부터 전략을 잘못 잡았다는 게 정말 티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제도를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에서 빼고 공수처와 그 수사권 조정을 내주고 이렇게 가야지 어쨌거나 최소한의 자유한국당이라는 그 큰 덩치를 지킬 수가 있었던 건데 지금은 다 뺏긴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와서 위로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마는 나경원 의원이 그렇게 속은 많이 상하겠지만 피부 관리는 계속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조중동 입장에서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렇게 밀어주고 빨아주고 끌어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구성원들이 저렇게 똥포를 차면서 당 지지율을 깎아먹고 있는데 이 정도 되면 저는 난파선에 뛰어내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총선 지금 4개월 좀 넘게 남았습니다. 지금 12월 지금 벌써 이제 중순 돼가요. 좀 있으면은 그러면 1, 2, 3, 4, 4월 달 15일 날 있으니까 내년 3개월 반만 있으면은 총선 되니까 지금 4개월 이제 조금 더 남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상황에서 지지율이 이렇게 답보 상태로 가는 데다가 중간에 이제 원내 사령탑도 교체되는 상황 그리고 내부적으로 부글부글 하면서 나도 나경원이 싫지만 황 대표 너는 더 싫어 이런 느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게 있다고. 처음에 당대표 권한을 갖고 있다가 이 당대표 권한이 필연적으로 뭐가 오게 되냐면요. 선거철에 당대표는 소위 말하면 공천 학살을 어떻게든지 해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공천 학살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얻으려면
쇄신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얻으려면 대부분 잘라내야 되는 게 중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생각했을 때 어떤 프레임을 짜고 들어가야 되냐면 김태흠 등이 말하는 거랑 좀 그런 비슷한 맥락이에요. 황교안이 독재를 하다가 나같이 일 잘하는 사람을 잘라냈다라는 그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야 지역의 무소속으로 나가 당선될 수가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지금 그 시점에 와 있는 거라서 황교안이 어떻게 장치력을 발휘할지, 다만 김세현을 잘라낸 것은 나경원 잘라낸 것보다 훨씬 더 데미지가 클 거라고 봐요. 실제로는 완벽하게 당을 어떤 꼼수를 통해서 장악해버리는 김세현과 나경원 자르기 위해서 그 쇼를 했단 말이야가 바로 그냥 호딱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김세현 의원은 민주당에 들어와도 될 텐데. 아니요, 제가 안 받아요. 자, 그 가운데 자, 만약에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출마를 안 한다는 소리잖아요. 모르지? 한 달 정도 있다가 할지도 모르지? 아이, 그럴 뿐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추미애 썰이 의원이 있는데 얼마나 일을 꼼꼼하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릴렉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안타깝다고 하는 게 광진이잖아요. 광진을. 그게 지금 오세훈이 열심히 밭갈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가장 망설였던 게 현역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를 출마 안 하는 것만큼 큰 리스크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쪽은 광진구 을은 정말 그 치읓자만 세워놔도 사람들이 투표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 있는데 그 추미애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가고 그 공석이 됐을 때 오세훈이는 또 내심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아, 내가 이 판에 공천 못 받으면 무소속으로 도전해도 뭔가 좀 짭짤한 표가 나오겠구나. 그런 통밥을 굴리고 있을 거예요. 그랬으면 제정신 아닌 거죠. 자, 근데 말이에요. 이낙연 총리가 거기에 출마한다면 요 그림 재밌는데 사실은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 오세훈 상대하기는 아까운 카드지. 근데 이제 지금까지 이낙연 총리가 아무데나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대진표의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박근혜 국무총리와 문재인의 국무총리 이런 프레임이 짜진다면 황교안이 어디 예를 들면 종로에 나온다 이러면 지금 이제 뭐 그 대응하는 카드로 이낙연이 나가서 그냥 제대로 깨주는 이 방식인데 대부분의 지역들은 대부분 다 대진표가 짜져 있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가끔씩 경선에서 그걸 뒤집는 사람이 나오기도 하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광진을 이낙연 총리가 지켜준다면 여러분 상당히 추미애 의원한테도 좀 뭔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국회의원은 임기가 4년이고요. 법무부 장관은 4년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떤 경우는 1년 만에 내려오기도 하고. 거기다가 이낙연 의원이 원래 전라도 쪽에 그 지역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앙으로 올라와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이낙연 총리는 지금 아주 안정적으로 그 지지율, 대선 후보 지지율에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요건 민주 진영의 엄청난 자산이거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한참 대통령이 정치를 잘해도 1위가 황교안인데 압도적이라고 해봐요. 흔들려. 하부 조직이 다 흔들려. 야, 공무원들 줄 서기 시작하고 벌써. 검찰은 지금 뭘 믿고 저러는지는 일단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건 황교안을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는 이 상황이라고 하면 이낙연 총리가 광진을에 출마하는 이 정치 호사가들의 썰 이것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세훈이 거물이라서가 아니라 실제로 그 추미애가 빠진 자리에 그러니까 선거는 프레임 짜기 나름이에요. 실제로 거기에 밭을 갈아왔던 신혜가 역전을 시킬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는 이렇게 봐요. 개인적으로는 워낙에 거물이고 그 다음에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현역 의원이 갑자기 빠지게 됐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그런 지역에는 유능하거나 인지도 있는 인물은 밭을 갈고 있지 않아요. 대개 보면 정치 지망생들이 그냥 자기 내피셜로 정치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대안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오세훈이 이제 아싸 하고 있는데 이낙연 총리가 딱 거기에 내려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네. 그림은 재밌지 않습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우리 추미애 의원이 이렇게 중량급 있는 유명한 사람인데 갑자기 신인 정치인이 딱 등장하면 에게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추미애 빠진 자리에 역시나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느낌이 드는 인물이 필요한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낙연 총리도 참 괜찮은 카드긴 한데 저는 그것보다 이 황교안이 좀 정치적으로 결단을 내려서 좀 지금 이미 자기가 어디 갈 거라는 걸 확실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런 방식이면 승부는 없이 나 그냥 비례로 갔다가 국회의원 한번 딱 그 이력 세우고 바로 대선으로 갈 거야 라는 게 너무 뻔히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누가 표를 주겠습니까? 되게 고마운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어디든 이렇게 황교안이 가겠다는 자리에 이제 우리 이낙연 총리가 같이 이제 가서 승부를 딱 보이는 그런 그림이 정말 그런 게 필요한데 황교안은 끝까지 지금 너무 뻔히 저쪽 보여요. 사람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그 DNA 자체가 없습니다. 승부를 하는. 그러니까 예전에 노무현처럼 어떤 그 대의를 위해서 내가 한번 부딪혀 보겠다. 지든지 이기든지 간에 이런 DNA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 본 적 있습니까? 야수님은? 아직 기억이 안 나네요. 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분명히 비례로 나올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있지요. 저쪽에 대의 정치인 있죠. 우리 일본을 위해서 지소미아 종료하면 안 된다고 하시고 그렇네. 우리 일본을 위해서 저기 북미 간의 핵협상 하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 그렇게 훌륭하신 분을 이렇게 폄하하시면 됩니까, 이정현 대표님? 실수하셨네요. 예, 죄송합니다. 어쨌건 지금 광진을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우상호 의원이 그 동대문이 이렇게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양보하겠다고 김영호 의원한테 양보하겠다는 이야기도 했는데 광진을 같은 경우 우상호 의원도 참 괜찮은 카드가 아닐까 가능하다면. 그러면 다음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이 어마어마한 빅매치가 되겠구나. 실제로 이제 여성 최초의 국회의장을 노렸던 추미애 이제 법무장관 후보께서 그렇게 방향성이 원래 서울시장이 목표였어요. 근데 너무 센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뭐 정치적 방향성을 돌렸다 그러던데, 그럼 막 거기에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우상호 의원도 뭐 하나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나는 국무총리로 올라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 솔직히 말씀드려요. 저는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선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번에 나온 이야기를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보하겠다. 이제 그 김진표 총리 썰에 대해서 나왔던 청와대 쪽의 이야기가 뭐였냐면은 김진표는 플랜 B다. 첫 번째가 1순위가 아니란 소리예요. 영순위가 누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을 못하니까 이제 김진표를 어떤 타겟 트릭이 뭐 그런 차원에서 풀었다는 썰도 있긴 합니다. 근데 잠깐만, 여기서 갑자기 내가 화가 나서 한마디 한번 드릴게요. 니들이 김진표를 그 국무총리 못되게 하는 그거는 뭐 저 예전에 이재명 비판하던 사람들과 뭐가 다르냐 하시는 분들이 오늘 있었어요. 우리 방송 말고 거보다리 방송.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말 무슨 자체가 이해가 안 말이냐면, 되는데. 이재명 지사 까던 사람들을 그렇게 비판하더니 니들은 어떻게 김진표를 또 싫다고 하냐. 요거는 논리적으로도 모순이죠. 왜냐하면 먼저 가해를 한 사람들이고요. 나는 김진표 후보가 총리가 되면 그냥 받아들이겠다고 했어. 문제는 첫 번째, 일반 국민들이 못 받아들인다고. 문재인 정부의 결의는 안 맞고요. 두 번째는 김진표 등은 어떻게 보면 당 분열에 있어서 가해자입니다. 그 가해에서 그 세력들한테 힘을 실었던 그 양반한테 우리가 저 사람 총리가 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게 논리적으로 틀려? 맞죠. 왜 말을 못해? 그리고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피해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할 말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마어마한 피해자였지. 저쪽 세력에 의해서 팟캐스트에서 다구리 당하다시피 했지만 꿋꿋이 갔죠. 아니, 김진표 의원이 어떻게 국회의원이 됐는지, 국회의원을 하면서 어떤 정책, 어떤 법안을 만들었고 방해했는지 그 역사를 더 되짚어 보면 찬성할 사람 없습니다. 김진표 의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제 작업을 봤어요. 댓글 작업을. 그러니까 김진표 총리 유보했다란 기사들이 여러 개 나왔잖아요. 그중에 이제 일반적인 맥락 잡히는 거는 댓글 이제 찬성이 막 수천 개 달린 거에는 다 김진표 비판하는 거였고, 특정 다른 기사 하나가 그러니까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특정 세력이 와서 김진표를 옹호하는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기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는 이제 좋아요가 한 200개쯤 되던데, 그러면서 이런 식인 거야. 김진표가 사실은 뭐 종교인 과세법을 만들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실상 가짜 뉴스를 김진표 씨가
그 당대표 경선 나왔을 때요. 뭐 인터넷 언론과 인터뷰에서 자기가 마치 굉장히 개혁적인 사람인 것처럼 했는데 그중에 제가 봤을 때 한 30-40%는 거짓말이 있었거든요. 사실상 거짓말. 그러니까 어찌 됐건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김진표는 정치 생활 실패한 거예요. 총리가 될 깜냥은 안 되는 거지. 자기 지역 내에서 당선은 될지 몰라. 민주당이란 이름 때문에. 근데 그게 총리라고 후보에 올라오면 선출직 이상 임명직에 올라오는 순간 굉장히 큰 리스크가 저는 걸린다고 일단 봤던 거고요. 임명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 여론 기간 동안 하마평이 도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우리는 김진표 반대한다는 말을 왜 못해? 김진표 씨가 뭐 민주 진영을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무슨 노력을 하셨다가 이런 게 아니라 선거 이기려고 당내 분란 만들어 가지고 그 당내 분란에 어떤 그 상징 같은 인물인데 그런 사람을 이 총리를 시켜놓으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도 힘들어질 수 있다는 말을 왜 못해? 우리가 바보야? 그러니까 뭐 집토끼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 그 논리인데 음. 김진표 의원에 대해서 비판하는 논리가 기본적으로 그런 거잖아요. 그럼 뭐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를 비난하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김진표를 욕할 수 있나? 저는 이 말 자체가 저는 억지로 기억을 해내서 말을 끼워 맞춘 거지만 비문이에요. 말 자체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죠.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죠. 옳은 논리를 가고 비판하는 거는 맞는 거고 잘못된 걸 가지고 비판하는 거는 요걸 얻어먹어야 되는 거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엊그저께 PD수첩에서 왜 기자들이 하마평 써주고 검사한테 해서 그 승진 같은 걸 조절하고 이런 게 나오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김진표 총리가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김진표 총리 설에 관한 하마평이. 아, 혹시 저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자가발전? 네. 그런 거. 그럴 수도 언론하고 같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진 하는 않아요. 생각이. 제가 취재해본 결과는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많은 사람들의 우려는 뭐냐면은 김진표가 유일하게 그나마 국무총리 카드로 쓰임새가 있었던 것은 추정컨대 청문회 통과가 쉬울 거다. 저쪽 세력도 무난히 받아들일 거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요건 정치적 예상은 조국 장관 이후에는 다 예상할 수가 없어요. 간단히 말해서 예를 들어서요. 김진표 총리 후보가 어마어마하게 털려. 그래서 결국 민주 진보 진영의 지지율까지 빠진 상태에서 낙마해버려. 국무총리는 지금 국회 인준 상황이잖아요. 민주당의 반란표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말하자면은. 그래서 이도저도 안 되고 아사리판 돼버리면 총선 바로 앞에 코드가 완전히 망하는 그런 꼴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청와대 혹시나 전략 짜는 분이 있다면 총선 등을 4개월 앞두고는요. 지지층 다지는 걸로 시작하는 거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튼튼하게 만들어 놓고 정책 등으로 살을 붙이는 과정이 가야 된다고. 내부 분열의 요소를 김진표 씨가 먼저 던졌기 때문에 그 김진표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적합하지 않다. 진짜로 전략 자체가 하나도 없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고. 맞은 사람은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맞은 사람은 기억하는 거야. 그 사람들을 힘을 실어주면서 당내 분란 일으키게끔 제공했던 국회의원들은요. 실제로 그런 자리에 나올 생각하지 마세요. 그 자체가 분란의 요소가 된다고. 그러니까 중도 확장 전략을 짤 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본은 지지층이 뭉치는 그 모습을 보고 부러워해서 들어오도록 만들어야지. 지지층은 이해해 줄 거야. 지지층은 양보해 줄 거야. 라는 전제 가지고 중도층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지지층부터 빠지기 시작하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망하는 네. 걸 아니 잘한다니. 실제로요. 이제 김진표 총리 후보에 대한 비토 요걸 사실 우리가 좀 주도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방송마다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여론들이 청와대에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민주노총 등의 그쪽에 무슨 뭐 그런 이야기만 참여연대라든지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SNS나 이런 팟캐스트 유튜브 여론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정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니터링 되면서 대통령한테 보고가 됐고 대통령이 그러면 잠시 그러니까 여기서 유보한다는 카드가 나왔다는 건 카드로서의 가치가 상품성이 완전히 떨어지는 거거든요. 사실상 철회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 아까 말한 플랜 A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누군지 난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그냥 예측해보니와 우상호 의원 카드도 괜찮다 정도? 예. 약간 젊은 이미지에 그런 분들이 훨씬 낫지요. 누가 봐도. 자,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요.